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윤관석, 이상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을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중국 대사 발언과 오염수 방류를 놓고서 상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언급했던 길 없는 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낙뢰를 맞은 행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나면서 번개칠 때 대피 요령과 예방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갯벌 고립 사고 예방 대책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잠시 뒤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집니다. 검찰은 당시 송영길 후보의 외곽 후원 조직 자금이 경선 캠프에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의 시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전국 어민들이 오늘 조업을 중단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잠시 뒤부터 집회를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주한 중국 대사를 외교부가 불러 항의하자 중국도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를 불러 맞불을 놨습니다. 이런 핑퐁 외교 마찰의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양상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잠시 뒤 부산 고등법원에서 내려집니다. 검찰은 성범죄 혐의까지 추가해 구형량을 대폭 늘렸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를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청탁 사실과 박 전 특검의 개입 여부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설계도 등 핵심 자료들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삼성전자 전 상무를 포함한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그대로 본떠 지으려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소송의 첫 신문이 잠시 뒤에 열립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한 전 위원장은 2달가량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해 내륙 곳곳에 벼락과 돌풍, 우박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충북, 강원도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잠시 뒤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이 됩니다. 정치,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도 이어지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최근 발언 등을 놓고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체포 동의안 표결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됩니까? 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현직 의원은 국회 회기 도중이라면 과반수 의원이 찬성해야만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수사 상황이나 자료가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이후 두 의원의 신상 발언에 이어 무기명 전자투표로 의원들의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때는 체포동의안 상정에서 결과 발표까지 30분 정도 소요됐는데요. 이번에는 대상 의원이 2명이다 보니 그때보다는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불체포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과거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했다면서 민주당도 당론으로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채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겨 당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론 없이 자율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라 의원들은 각자 표결 방향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김남국 의원 거액 코인 사태 등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결됐을 때 후폭풍을 우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부결에 무게를 싣는 의견도 있습니다. 방탄 국회를 만들고 있다. 야당을 검찰이 무리하게 탄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프레임 싸움에서 어떤 걸 국민들이 더 무게감 있게 선택하실지의 여부이지. 오전부터 열렸던 민주당 의총에서도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고 주장하는 등 일부 관련 발언이 나왔지만 표결 방향에 대해 뜻이 모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도 열리는데요. 오늘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죠? 네, 오늘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끝나면 6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질문이 이뤄지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나 오염수 대응 공조를 요청한 게 적절하냐며 야당을 압박할 방침이고, 민주당은 방류 설비 시운전이 시작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꺼내들며 정부 대응의 적절성에 대해서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부터 서로를 비판하며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전초전을 벌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과거 은행 논란을 모르지 않을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에게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관여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결정적 실책입니다. 희한하게도 오직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힘을 기울일 예정인데요. 특히 중국의 굴종 외교를 했고 대북 정책에서 한반도 운전자론도 성과가 없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 정책을 전방위로 비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친미, 친일, 일변도 외교 정책을 벌이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처럼 대중 외교 방향을 더 유연하게 전환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초점을 맞춰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정부가 판단하는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국민 불안으로 인한 어민 피해를 강조하고 의혹을 방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국회에서는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과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의혹, 야간 집회 제한 등 다른 쟁점 현안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오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민주당 내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2시간 반 가까이 의원총회가 진행됐는데요. 앞서 지난달 주요 당직과 상임위원장을 동시에 맡는 것 등을 두고 당내에서 논란이 불거진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새로운 기준이 재정립됐습니다. 당 내부의 문제이고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논의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의총에서는 당대표나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전현직 주요 당직자와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 경험이 있는 경우 기존 국회 관례대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뜻이 모였습니다. 민주당은 이 원칙에 따라 모레쯤 민주당 목 상임위원장을 뽑을 계획인데요. 앞서 최고위원직과 행안위원장을 동시에 맡게 돼 논란이 불거진 정청래 의원은 의총을 마치고 이번엔 물론 앞으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선당우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의총에서는 앞으로 구성될 혁신위원장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비명계 의원들은 혁신 논의가 대의원제 폐지 쪽으로 흐르는 것을 우려하며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외곽 후원 조직 자금이 당시 경선 캠프에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부터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당시에 송 전 대표 캠프 경선 컨설팅 업체와 관련자 주거지 등 서너 곳의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관석 의원 등이 주도에 뿌렸다고 보는 9,400만 원 외에 송 전 대표 외곽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자금이 경선 컨설팅 업체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에 시운전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지 어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지원 약속과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에 대한 시운전 오늘부터 시작이 됐다는데요.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오늘 이른 오전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류 설비에 미비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오염수 방류에 본격 나서기 전 관련 장치들이 실제 상황에서 이상이 없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시운전은 2주간 이어지는데 직접 알프스 오염수를 내보낼 수는 없는 만큼 담수화 바닷물을 사용해 해저 터널을 통과시켜 원전으로부터 1km 앞바다 지점까지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 장치에 이상이 생기면 오염수 방류를 멈춰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도쿄전력은 앞서 지난 6일 원전에서 바다까지 이어진 1km의 해저 터널에 바닷물을 채웠고 이달 말까지 설비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일본 현지 어민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설득에 나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민들은 입장이 완강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와 현지 어민들의 입장은 말 그대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최종 보고서를 조만간 발표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본 정부는 곧바로 방류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수요가 줄어들 경우를 대비해 냉동 가능한 수산물 매입 사업 등에 사용할 기금 300억엔, 우리 돈 약 2,800억 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전 소관부처의 수장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연일 후쿠시마 현 등 지역 어민 단체장들을 만나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를 위해서는 오염수 방류를 피할 수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 어민 단체장들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쿄전력이 지난 2015년 관계자의 이해가 없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일본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에 들어가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전국 우리 어민들이 오늘 조업을 중단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민들이 많이 모인 것 같은데요. 그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반발하는 환경시민사회 단체들이 오늘 일본 정부에 규탄하는 공동행동을 개최를 했는데요. 집회는 잠시 전인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막 파도 타기와 율동 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공동행동의 중심에는 바로 전국에서 모인 어민들이 서 있습니다. 주최 측은 10만 어민을 대표해서 전국에서 3,000명이 서울에 모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평생 바다를 통해 삶을 이어왔다며 기껏 잡은 수산물이 팔리지 않을 거란 두려움과 절망감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질타했습니다. 비밀리에 꾸인 시찰단만 현지에 보내는 등 사실상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민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니 바다에 버려도 된다라고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해양 투기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를 향해 오염수를 땅에 장기 보관하거나 콘크리트로 굳히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집회는 발언과 율동, 일본 어민의 연대 발언 등의 순서로 이어지고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국회의사당역 앞 도로 일부가 통제되니까 일대 교통이 혼잡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홍콩 당국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친환 홍콩 환경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받는 일본 식품에 대한 추가 검사 장비들을 조달했고 필요한 준비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식품 속 감마 방사선량 검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로 쉽게 탐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장비로 알파, 베타 방사선 양을 탐지하는 좀 더 심층적인 작업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변호사를 상대로 대장동 일당의 청탁 사실과 박 전 특검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지금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쯤 양재식 변호사를 비공개 소환한 검찰은 4시간째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서 특검보를 지내면서 박 전 특검을 보좌한 최측근인데요. 앞서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 전 특검을 입건하면서 양 변호사를 로비 실무 담당자로 지목해서 피의자로 함께 입건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2014년 11월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을 투자하게 힘써주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 200억 원 상당의 뒷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에게 먼저 대가를 요구하고 약정 사실을 박 전 특검에게 보고한 인물이 바로 양 변호사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김만배 씨까지 포함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점에 검찰은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양 변호사를 상대로 대장동 일당의 금품 청탁 의혹과 박 전 특검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우리은행은 내부 반대 등에 부딪혀서 결국 컨소시엄 출자자로 참여하진 않았는데요. 대신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에 참여하겠다며 1,500억 원 규모의 여신 의향서를 냈습니다. 대장동 사업에 대한 우리은행의 역할이 이처럼 축소되자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을 뒷돈의 규모도 20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로 줄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약속했다는 50억 원이 실제 박 전 특검 측에 흘러들어갔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측근인 양 변호사를 소환 조사하면서 의혹의 당사자인 박영수 전 특검도 이번 주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처음 폭로한 교사를 YTN이 중국에서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김승유 전 하나고 재단 이사장이 이동관 특보와 학교폭력 관련 전화통화를 한 뒤에 처벌이 능사냐는 무마 발언을 하면서 이 특보의 해명과 어긋나는 내용을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특보 측은 교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이동관 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을 최초로 공익 제보한 전경원 당시 하나고 교사는 현재 중국에 파견 근무 중입니다. 어렵게 중국에서 YTN 취재진과 만난 전 교사는 당시 학폭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재단 측에 무마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로 남게 됐다고. 특히 학폭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특보와 김승유 전 하나고 재단 이사장 사이에 이뤄진 전화통화 내용을 하나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2015년 8월 1일 김 전 이사장이 전 교사와의 독대 자리를 만들어 별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이 특보와의 통화 사실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들 전학을 늦춰달라는 이 특보의 요청이 있었고 교장에게 관련 내용을 알아보라는 지시까지 했다는 사실을 김 전 이사장이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동관 대변인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뭐 꼭 처벌이 능사인가요? 이런 용어를 쓰시면서
그 학기 마칠 때까지만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뭐 대단한 거냐 이런 식의 발언을. 전 교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었다는 이 특보의 최근 해명과 배치됩니다. 앞서 이 특보는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문의 차원이었다면서 이사장이 학폭 무마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 교사는 당시 정권 실세의 부정청탁과 이사장의 학사 개입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학기 마칠 때까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분리시키지 않고 그냥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건 부정한 청탁인 거고, 좀 알아보고 배려해라라고 얘기했다면 이사장의 학사 개입은 이사 승인 취소 사유거든요. 또 어느 학폭 가해자의 부모가 재단 이사장에게 마음대로 전화를 걸 수 있겠냐면서 부모가 을 중에 을이라는 이 특보의 언급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건 갑 중에 갑이라고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학교에서 이사장한테 전화 못 해요. 누가 이사장한테 전화를 해요? 뭐 정말 억울하면 문제가 있으면 담임한테 전화를 하지. 전 교사는 당직 근무일에 중요한 날이라 김 전 이사장과의 독대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정확하게 기억한다면서 당시 사직 압박까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예전에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사직 선생이 아직도 있냐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특보 측은 전 교사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되고 본인의 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면서 확인 차원에서 전화한 것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화통화 사실은 인정했던 김 전 이사장은 YTN에 독대 당시 3년 넘게 지난 사건을 평가했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면서 교장에게 학사 관련 지시를 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대책이 담긴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가해 학생이 징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 학생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학교장의 긴급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점수를 조작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의 첫 신문이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한 전 위원장이 지난달 2일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정부는 면직 절차에 들어갔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긴 거라며 지난 1일 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중국에 세운 회사로 빼돌린 혐의로 삼성전자 전 상무를 포함해서 모두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그대로 본떠서 중국에 지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넘어간 겁니까?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과 공장에 불순물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기술인 BED, 그리고 공정 배치도입니다. 가치를 따지면 최소 3천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무단으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나 협력업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에서 18년 동안 재직하며 반도체 부서 상무로 퇴직했고 SK하이닉스 부사장도 지낸 65살 최모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목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타이완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폭스콘과 계약을 맺고 싱가포르에 반도체 회사를 세운 뒤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 200여 명을 채용했습니다. 이후 폭스콘과 8조 원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기 위해 지난 2019년 10월 중국 베이징에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청두시에서 4,600억 원을 투자받기도 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을 그대로 본뜬 공장을 불과 1.5km 거리에 세우기 위해
직원들에게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시안1공장 감리회사 직원 등을 통해 자료를 유출했습니다. 이렇게 빼낸 자료 가운데 BED와 공정 배치도는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돼 있어서 해외로 유출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이완 폭스콘의 자금 지원이 끊기면서 중국 시안에 공장을 세우려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히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게 아니라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해 중국에 만들려고 한 것으로 보고 중국 회사 대표 최 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6명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씨는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최근 5년 동안 해킹 부대를 동원해서 훔친 암호화폐가 3조 8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자금의 절반 정도를 이 돈으로 조달했다고 백악관이 추정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2018년쯤부터 대대적인 암호화폐 공격을 시작한 이래 5년간 디지털 절도로 30억 달러, 우리 돈 3조 8,800억 원 이상을 끌어모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앤 뉴버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외국산 부품을 구매하는 외화의 대략 50%를 이 같은 사이버 공작으로 조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뉴버그 부보좌관은 특히 지난해 북한의 암호화폐 공격이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 거점을 상대로 기승을 부렸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강탈이 속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실제로 지난해 42차례 이상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거나 성공한 것과 맞물려 있다고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 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는 분석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IT 인력 수천 명을 그림자 부대로 운용 중이며 이들은 한 해 많게는 30만 달러, 우리 돈 3억 8천만 원 이상을 벌어들인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들의 수법 또한 IT 채용 담당자 등으로 가장하는 식으로 탈바꿈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에 6억 달러 이상을 털린 블록체인 게임 업체 스카이 메이비스의 한 엔지니어는 구인 구직 SNS인 링크드인으로 한 채용 담당자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채용 담당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부대원이었습니다. 이 채용 담당자가 보낸 이메일에는 악성 코드인 트로이 목마가 숨겨져 있었으며 이 때문에 회사 전체가 해킹을 당해 북한이 암호화폐를 훔쳐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해킹 부대원은 캐나다 IT 인력이나 일본의 블록체인 개발 프리랜서 등으로 위장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달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들을 제재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이어서 사흘째 내륙 곳곳에 벼락과 돌풍, 우박이 예보됐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한 초여름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오늘은 경기 동부와 충북, 강원도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지금 소나기가 오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현재 강원 북부와 영남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흘째 내륙 곳곳에 벼락과 돌풍, 우박이 예고됐는데요. 대상 지역은 경기도 동부와 강원, 충북, 호남 동부, 영남, 제주도입니다. 내륙에서 강력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진 뒤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밤까지 비를 뿌리겠는데요. 오후 늦게부터 밤까지 5에서 50mm가량의 비가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밤이 되면 소나기가 잦아들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오늘 밤 늦게부터 내일 새벽 사이 다시 벼락과 돌풍, 우박이 예보됐습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벌써 사흘째 벼락과 우박이 쏟아지면서 인명피해 또 시설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상층에는 아직 찬 공기가 머물고 있는데 하층 기온이 크게 상승하는 게 원인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력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고 벼락과 우박이 동반되는 건데요. 특히 벼락이 땅으로 떨어지는 낙뢰는 연평균 10만 회 정도가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79%가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주변에서 낙뢰가 치면 자동차나 건물 안으로 대피하고 산 위 암벽이나 키 큰 나무 근처는 피해야 합니다. 평지에서는 몸을 낮추고 물기가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몸을 숨기고 골프장에서는 장비를 몸에서 떨어뜨리고 대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충북 북부 지역에 내린 우박으로 인해 120여 헥타르 규모의 농경지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까지 접수된 농작물 피해 면적은 122헥타르에 달합니다. 피해를 본 농작물은 사과와 복숭아 등 과수원과 오이와 담배 등 밭작물입니다. 특히 충북 북부 지역인 충주에서 사과 50헥타르와 복숭아 30헥타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해변에서 낙뢰를 맞은 행락객 1명이 숨졌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죠. 한 해 발생하는 낙뢰 대부분이 여름에 집중되기 때문인데 이번 양양 사고처럼 습한 평지인 해변이나 해수면도 위험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또 바닷가에는 피서객 발길이 이어지면서 갯벌에 고립됐다가 사망하는 사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죠. 강원도 양양군에서 있었던 낙뢰 사고요. 화면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자, 여름철에 바닷가에 이 낙뢰가 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낙뢰는 시기별로 보면 장마철에 해당하는 6월에서 8월에 이 낙뢰, 전체 낙뢰 한 70% 이상이 내리치게 되고요. 예. 낙뢰 현상 자체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 속에서 전하가 지상으로 떨어져서 방전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특히 여름철에는 이제 장마철에는 구름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낙뢰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욱더 온도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태풍 시즌도 더 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원래 7, 8월에 낙뢰가 많이 치는데 최근에는 6월 달에도 낙뢰가 상당히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 계시다가 낙뢰를 맞은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낙뢰가 사실은 구름 속에서 발생하는 전하가 땅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낙뢰의 위험성은 크게 높이하고 전기 전도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높은 건물도 있고 어떤 피레침도 있고 높은 철탑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낙뢰가 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해수욕장이라든가 뭐 넓은 평야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말 그대로 평지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이렇게 그 사람에게 직접 낙뢰가 내리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사고 보면 다른 한 분은 우산을 쓰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고 숨진 30대 외 다른 5분은 일단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해드렸는데 부상 정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그 안타까운게 사망한 30대 분께서는 직접 낙뢰가 내리쳐서 사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낙뢰의 속성을 봐야 되는데요. 낙뢰가 하면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쓰는 전압이 220볼트인데 낙뢰에서 발생하는 전압이 무려 1억 볼트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낙뢰가 지나가는 곳의 온도 같은 경우에는 태양 표면의 한 4배 정도에 되는 27,000도의 뜨거운 온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낙뢰를 맞게 되면 엄청난 전기적인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거의 80% 정도는 즉사를 하게 되고요. 20% 정도만이
그 생명을 건질 수 있는데 그마저도 사실은 뭐 사지 경련이라든가 고막 손상이라든가 화상이라든가 또는 뭐 영구적으로 수면 장애라든가 정신적인 기능 장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장애의 후유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은 직접 맞아서 그 안타깝게 사망을 하신 것 같고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은 간접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네.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연평균 11만 차례 정도 벼락이 치고요. 특히 여름에 많이 집중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예. 주로 11만 회 정도가 우리나라 번개가 들이치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가 최근에 들어서 번개가 많이 들이치고 이렇게까지 번개가 많이 치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번개가 우리나라보다 거의 뭐 20, 30배 이상 더 많이 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예. 가령 낙내에 좀 많이 치는 국가들을 보면 2021년 기준으로 해서 뭐 브라질이라든가 미국, 홍고, 호주, 중국 이런 나라들은 낙내가 상당히 많이 친 나라고요. 예. 우리나라는 낙내가 친 횟수로만 보면 30위권 밖으로다 우리나라가 낙내가 많이 친다고 시민들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낙내가 많이 치는 국가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낙뢰가 집중되는 시기는 6월에서 8월 여름철이고 사고 장소를 보니까 산지가 절반 정도고 평지, 그 골프장 같은 곳이 30% 정도가 됐습니다. 여름에 비 올 때 우산 쓰고 골프 치는 분들 꽤 있는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낙내는 구름 속에서 전하가 땅으로 방전하면서 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단 높이하고 그다음에 전기 전도성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 같은 경우라든가 뭐 골프채라든가 그다음에 논밭에서 농기구라든가 이런 것 등은 다 전기 전도성을 띠기 때문에 위험성이 훨씬 더 증가됩니다. 우리가 실제로다가 미국 해양 대기청에서 최근 10년 동안의 어떤 낙내 피해를 통계를 내서 분석을 해본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그 자료를 보면 낚시라든가요, 그다음에 해수욕, 그다음에 캠핑이라든가 골프라든가 이런 레저 활동이 낙내 피해의 어떤 대부분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다가 낙내 피해를 많이 당하는 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레저 활동 그리고 나서 농업이라든가 목축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낙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서 사망자라든가 부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부분은 사실은 도심지 같으면 높은 건물이 있고 철탑이 있고 피뢰침이 있어서 직접적인 낙내 피해를 당하지 않겠지만 골프장이라든가 해수욕장이라든가 뭐 논밭이라든가 이런 곳은 정말 평지이고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골프채라든가 우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농기구라든가 이런 데 직접 내리치게 돼서 어떤 사람이 직접 낙내에 맞아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요. 해변이나 골프장에 있는데 갑자기 천둥벼락 치면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선은 우산이라든가 뭐 골프채라든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건 무조건 바닥에다 내려놓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고 나서 가장 가까운 건물이라든가 건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자동차 안으로다가 대피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동차 안에는 사실은 낙내로부터 다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바깥에보다는 자동차 안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빨리 대피를 하시는 게 정말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번개가 많이 치는 그런 시기에는 외출을 웬만하면 자제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피치 못하게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건물 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로다가 대피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낙내는 물기가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물기가 있는 곳에 계시면은 또 피해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기가 있는 곳을 피해서 대피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여름철에 가족 단위로 갯벌도 많이 찾는데 최근 3주 사이에 3건의 갯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고들은 어떤 경위로 발생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안타까운 갯벌 체험 사고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갯벌 체험을 하시다가 생각보다 물이 너무나 빨리 차올라가지고 대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서해안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도 이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크기로 좀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이 10분 단위로 엄청 빠르게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립이 돼서
변을 당하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갯벌에서 체험 활동하시는 분들 가장 조심해야 될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해야 되겠습니까? 네, 대부분의 시민분들이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밀물의 속도가 되게 천천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속 한 10에서 15km 정도로 성인 걸음걸이의 두세 배 정도로 빠르거든요. 그리고 갯벌 체험을 하실 때는 뭐 대부분 장화라든가 그다음에 갯벌 자체가 걷기에는 이렇게 편하게 걸을 수 없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어떤 움직임이 더 늦어지고 더 피해를 빨리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런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인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언제 밀물이고 언제 썰물인지 이런 걸 정확히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특히나 휴대폰 알람에 맞춰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알람이 울릴 때 이제 빨리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다가 대피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갯벌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시면 이번처럼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름철 사고에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하반기 건전성 관리가 은행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위기로 번질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은행마다 연체 채권 처리나 충당금 추가 적립 등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금리 여파로 은행 대출 연체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대 시중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평균 0.304%로 어김없이 전달보다 0.03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을 의미하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야금야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금리가 높은 대신 문턱이 낮은 이 금융권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올해 1분기 전체 은행의 연체율은 5.1%로 2016년 이후 7년 만에 5%를 웃돌았습니다. 이처럼 은행권의 자산 건전성 지표는 연일 악화하고 있는 데 대해 금융당국은 지금의 금융권 전체 위기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앞서 충당금을 미리 적립해왔고 연체율 역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연체율 수준이 과거 평균보다 아직 낮은 수준이고 다만 이것이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그 역사적인 그 여러 가지 금융기관의 자본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위기라고까지 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연체율 상승세가 하반기 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기간 많은 대출을 받아온 자영업자의 경우 그동안 상환 능력이 나빠진 데다 대출의 담보자산 가치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는 9월 원리금 상환 유예 종료까지 앞두고 돈을 갚지 못하는 취약차주가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담보가 없어져서 그러는지 원금까지 같이 갚아야 되니까 피부에는 전혀 매월 아직도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은행은 하반기 연체율 관리를 위한 충당금 추가 적립이나 연체채권 처리 등을 통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일시적 자금 부족을 겪는 기업이나 상환 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현대적으로 추가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고 차주들의 연체 확률을 위해 종합적인 신용점검을 통해서 연체 진입 방지를 위해 연체 예정 채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체 채권 상각과 매각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대출 부실화에 대비하도록 하는 동시에 충당금 적립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네, 부산 돌려치기 사건 가해자 지금 오늘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2심에서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가해자 A씨, 지난해 5월이었죠.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쫓아가서 폭행한 혐의,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2심에서는 살인 미수 혐의에 성폭행 혐의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판결 내용을 보면요. 원심 살인 미수 혐의 인정했고요. 추가 기소 성폭행 혐의도 인정이 됐습니다. 범행 목적이 성폭행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원심 판결 가운데 피고인 보호관찰도 파기를 했고요. 피고 징역 20년이 선고됨과 동시에 피고인의 정보도 10년 동안 공개하고 고지한다라고 법원은 판결을 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선고가 됐습니다. 위치 추적도 20년간 부착을 해야 된다라고 선고했습니다. 징역 2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일단 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소식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으로 가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온라인 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사건 등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를 설명하는 수식어가 참 많습니다. K-팝은 BTS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또 21세기의 비틀즈, K-팝계의 나폴레옹까지 참 다양하죠. 내일이면 BTS가 데뷔한 지 꼭 10년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방탄소년단은 우리 대중음악사상 전에 없던 기록을 써왔습니다. 해외 팬들이 방탄소년단을 주목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15년 화양연화 시리즈부터였습니다. 화양연화 파트 2로 미국 빌보드 200에 진입했고요. 이후 2018년 드디어 K-팝 아티스트 최초로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빌보드 핫 100에서는 1위가 BTS의 버터에서 또 BTS의 퍼미션 투 댄스로 바뀌면서 방탄을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수상 기록도 화려하죠.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에 3년 연속 후보에 올랐고요. 또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는 5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BTS는 1년에 5조 원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낸다. 지난해 미국 포춘지에 보도인데요. BTS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26개 중견기업이 기여하는 규모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록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넘어 사회적 영향력도 대단하죠. 지난 2018년 유엔 청소년 지원 행사에서 연설에 나선 리더 RM은 청년들에게 자신을 더 사랑하자고 호소했습니다. We have learned to love ourselves. So now I urge you to speak yourself. I'd like to ask all of you, what is your name? What excites you and makes your heart beat? 네, 3년 뒤에는 전 세계 청년 세대를 대표해 유엔 총회 특별 연설에 나섰는데요. 코로나19로 지친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인 이야기의 페이지가 한참 남았는데 벌써부터 엔딩이 정해진 것처럼 말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변화에 겁먹기보단 웰컴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나가는 세대라는 의미에서요. 이제는 화려한 수식어 없이도 방탄소년단 이름만으로 충분한 7명의 청년들. 데뷔 10주년을 맞아 공식 SNS로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는데요. 방탄노년단까지 가보자면서 앞으로도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네,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을 맞아 서울 곳곳의 주요 명소가 오늘부터 팬클럽 아미의 상징색인 보랏빛으로 물듭니다.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약 2주 동안 2023 BTS 페스타를 엽니다.
페스타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25일까지 남산 서울타워와 롯데월드타워, 세종문화회관, 세비섬 등 서울 시내 주요 명소들이 보라색 조명으로 물들고 미디어 아트가 펼쳐집니다. 오는 17일에는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불꽃놀이와 스탬프 투어 등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립니다. 그룹 스트레이트 키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세 번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빌보드는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서 스트레이트 키즈의 정규 3집 5스타가 테일러 스위프트와 모건 웰렌 등을 제치고 1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이트 키즈는 이로써 지난해 오디너리와 맥스던트에 이어서 세 번째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빌보드 200에서 3번 이상 1위를 기록한 K-팝 그룹은 스트레이트 키즈 외에는 방탄소년단뿐입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U20 월드컵에서 4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한국 축구의 내일을 열 우리 선수들 모레 수요일에 귀국합니다. 선수들에게 막은 응원과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압박에 쉽지 않은 경기를 펼친 김은중호는 전반 19분 비냐민에게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그러나 전반 24분 이승원의 크로스를 배준호가 받으려고 할 때 이스라엘이 반칙을 했고 페널티킥이 선언됩니다. 이승원은 이탈리아전에 이어 이번에도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이번 대회 3골 4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대회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이강인의 2골 4도움 기록을 넘어선 좋은 기록입니다. 김은중호는 후반전 이렇다 할 공격 기회를 잡지 못했고 결국 후반 31분 세니오르에게 결승골을 내줍니다. 그리고 후반 40분 추가골까지 내주며 3대1로 졌습니다. 주목할 스타도 없고 소속팀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도 거의 없는 선수들을 조직해 4강까지 오른 김은중호. 원팀 조직력으로 아시아팀으로는 유일하게 4강에 오르며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도 지켜줬습니다. 또 배준호와 이승원, 이영준과 최석현 등 한국 축구의 내일을 이끌어갈 자원들을 발견한 것도 큰 소득이었습니다. 김은중호는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오늘도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5도까지 올라 있고요. 여기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더 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 지방은 대부분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내일도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 경북 북부 지방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겠고 특히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아침 기온 18도, 대구는 19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과 부산 26도, 대전과 광주는 28도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목요일까지는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서울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도 강원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 시각 국회에서는 윤관석 의원, 이상만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 화면 잠깐 보여주시죠. 네, 지금 현재 표결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21대 국회 들어서 지금 7번째, 8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인데요. 현재 무기명으로 전자투표가 진행되고 있고요. 예. 네, 잠시 뒤에 표결 결과를 저희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결 결과 속보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야 오늘도 중국 대사 발언 오염수 방류 놓고 상대에 대한 공세 수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언급한 길 없는 길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